한덕수 총리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도 결론에 가까워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24일 공개될 한덕수 총리의 결정문을 보면 윤 대통령의 헌재 판단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선고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부분을 찬찬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총 3가지를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비상계엄 관여 여부입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했느냐, 적법하지 않았느냐를 저희가 가늠해보고 예측해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네, 지금 이 한덕수 총리 비상계엄 동조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로 반면에 꼽았던 대목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반드시 각하가 아니라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헌재가 한덕수 총리의 공모 혐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게 된다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도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김광석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제 각하 또는 기각이 될 것이라고 거의 일단 각하 또는 기각이 될 것이다. 거의 100% 확신합니다. 100% 네.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저 논란 자체는 기각이 됐을 경우에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네. 각하되면 사실은 저걸 따져볼 필요도 없고. 네. 그런데 지금 소추 사유가 한 5가지 아닙니까? 그 중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상경과 관련해서 공무, 방조, 묵인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중요한 탄핵 소추 사유로 들어가는데,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쭉 봐왔지만 검찰 조사도 마찬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뭔가 공모를 했더니 묵인 방조했다는 건 없어요. 오히려 잘 계속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방조, 묵인 이런 게 되려고 하려면 비상계엄 자체가 이제 불법인 걸 전제로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는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래서 이걸 위헌, 위법적인 행위고 중대한 행위로 판단을 하면 한덕수 총리는 그래도 이건 해당이 안 되지만 대통령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거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이 묵인 방조 과정에서 이제 국무회의 절차를 거쳤느냐 중요한데, 국무회의에 어떻게 보면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로서 그중에 이 내용을 제일 잘하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실체적으로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제 거기까지 헌재에서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판단에 어떻게 보면 예비 시험처럼 네. 우리가 추론해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비상계엄에 대해서 적법, 위헌, 유법을 따지지 않고 아예 헌재에서, 왜냐하면 그건 대통령에 대해서 예단을 줄 수 있으니까 네. 단지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 유법이다 할지라도 공무나 묵인이나 방조한 게 없다. 분리해서 본다. 그렇죠. 예. 기각을 하면서 판단하지 않고 묵인, 방조 그런 게 아예 없는데 비상계엄에서 위헌, 유법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피해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논란이 많은 부분은 바로 내란죄 철회 부분입니다. 화면 보시죠. 소추 이유 중에 하나인 내란죄 철회, 이건 윤석열 대통령 심판에서도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철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소추 사유 중에서 이 빠졌던 부분, 요걸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보면 윤 대통령의 결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어떻게 주겠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측도 꾸준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문을 제기해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에서 내란죄를 집어넣었는데 오늘 철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아니, 내란죄가 가장 중심인데 그걸 철회하면 할 게 없잖아요. 근데 내란죄 빼버리면 이거 죄가 안 되고 사법시험 대상 안 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또 이 내란죄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건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역시 기각이나 각하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헌재로서는 얼마나 지금 머리가 복잡하겠습니까? 탄핵은 인용됐는데 내란죄 공소기각, 탄핵 사유의 90%가 내란죄였는데 내란죄는 공소기각. 아무리 매칭을 해봐도 탄핵 인용과 내란죄 무죄 또는 공소기각은 매치가 잘 안 되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때는 탄핵 안의 소추안의 내용의 80%가 내란죄라 그랬거든요. 근본적인 그럼 다 빼고 나면 도려 내고 나면 20%만 남잖아요. 짜장면 지금 짜장면이 안 나오고 단무지만 나왔어요. 네. 주석이 뭐 나왔냐면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그 어떤 사건에 예. 본질적인 것이 빠지면은 이거는 각하다 이렇게. 자, 국회 측은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 모두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면서 소추 사유에서 빼버렸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헌재가 뺄지 말지, 뺐는지 안 뺐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주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한 총리 선고의 결정문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기현 변호사님,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어떤 선고에서도 해당 부분 때문에 뭔가 각하가 돼야 된다? 혹은 해당 부분 때문에 기각이 됐다. 그러면은 이걸 윤 대통령의 선고에도 저희가 좀 대입해서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는 이 부분 소추 사유의 동일성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사건의 결정을 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을 기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절차 위법, 그러니까 소추 사유의 동일성 문제를 미리 한번 볼 수 있다. 이것 그렇게 판단할 것 같지는 않고요. 내란 또 이제 실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내란죄 뺐다는 이 그 문제 제기는 계속돼 왔지만 실제 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기준으로 보면 뺐다는 게 거기에 내란 범죄, 국헌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라고 되어 있고 관련된 구체적인 사유들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의 내용들이 적시된 소추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이래 준비기일에 쟁점을 정리해 갈 때 범죄 행위라고 기재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내란죄의 형사적 이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소추사유의 변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주장은 강하게 하고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하될 것이다, 각하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비교적 이 쟁점은 네. 쉽게 간단하게 의견 일치가 돼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내란죄 철회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철회는 좀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철회는 어쩌면 탄핵 소추 결의할 때 그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의에 영향을 미친 거고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내란죄 자체는 탄핵 소추 사유의 일부에 불과하고 네. 이게 전부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처리는 본질적인 부분이고 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내란죄 처리는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비교하면 그때 뇌물죄를 철회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가 유사하기 때문에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내란죄 철회에 대한 판단이 윤 대통령에 대한 뭐 부분에는 제가 볼 때는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걸로 우리가 뭐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한덕수, 윤석열 두 사람 사이는 연관성이 떨어져도 윤석열 대통령 개인 건으로 본다면 비중이 내란죄 철회 부분이 그건 비중이 엄청난 크기 때문에 거죠. 그게 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부분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네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합의가 이렇게 안 되고 시간이 많은 끄는 것도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저는. 그러게요. 또 국회 측 대리인단 역시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건이 각하가 되게 된다면 이 지금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짚었기 때문에 설령 말씀 주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 건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건에 있어서는 내란죄를 빼버린 부분, 탄핵 심판 도중에 빼버린 부분은 큰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선고가 더 미뤄질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 한덕수 선고, 윤석열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이다. 세 번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서를 채택할지 여부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수사기관, 그러니까 검찰 조서 등을 채택하는 것은 특히나 공수처 수사가 검찰로 넘어갔는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서를 활용해서 헌재가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판단을 내렸던 바가 있습니다. 법원에선. 윤 대통령 측 수사기관의 진술서 오염됐고 또 증인들의 동의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 못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개별적인 당사자 진술들이 1차, 2차, 3차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 변하는 과정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인터뷰를 하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채널에 나가서 방송을 하고
그 과정에 나온 진술들이 또 바뀌고 점점 더 세지고 객관적인 상황과 맞지 않는다. 진술이 바뀐다. 오염된 진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김기득 대변인, 한덕수 총리 건도 마찬가지로 절차적 흠결 문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 능력으로 얼마나 인정할지 부분에 대한 것, 한덕수 총리 건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볼 때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은 게 네. 뭐냐면 원래는 공판 중심주의로 해가지고 검찰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조서로 증거로 채택할 수 없게끔 형사소송법이 2020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이 문제를 저희가 문제 제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8년 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분명하게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1시간 반뿐이 없었습니다. 딱 한 번. 그렇다면 그때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만약에 검찰 조서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저는 결과가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마냥 무시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다면 수사기관의 어떤 증거로서의 진술을 조서로서 증거로서 어느 정도는 채택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반 만에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까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할 텐데 저는 이게 대통령의 어떤 탄핵 심판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언급을 할지 안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또 하나 또 따져봐야 될 게 있는 게 바로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 소추했을 때 이게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 정족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헌재가 24일 월요일 선고를 내리면서 이 권한쟁의에 대한 심판도 해주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어떻습니까? 만약 저렇게 됐을 때 저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200석이다라고 해버리면 정계선, 조한창 저 두 재판관에 대한 정당성 시비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글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 이번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안을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3분의 2 정족수 이걸 가지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고요. 또 이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을 다루겠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빼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런데 저는 그 빼든 뭐 넣든 간에 이 그 대통령이란 우리 헌법에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하기 위해서는 국회 제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는데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이 민주적 정당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 특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총리에게도 권한을 대행한다라는 이유만으로 과연 이런 정당성을 확실히 부여하고 대통령직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3분의 2 규정이 과연 통용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 번도 이 헌법재판소에서 다룬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151석 이상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이후에 그래서 그 다음에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행사해 왔던 권한들 인사권이라든지 또 그 법률안 거부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다 소급해서 문제가 있다. 다 무효다라고 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그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이 진행됨으로써 그 탄핵에 대한 직무 정지 여기까지의 효력이 미칠 것인가? 아니면 그 이후에 행했던 권한 자체에 대해서까지 효력을 미칠 것인가? 저는 후자에 대해서는 최상목 권한 대행이 해왔던 이 모든 행위들 이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맞다. 그게 법의 안정성 차원에서도 맞고 지금의 상황을
그 순조롭게 풀어가는 데서도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 대변인님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김기영 대변인님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민주당이 이제 단독으로 추진해서 통과시킨 네. 거죠. 그런데다가 이 탄핵을 통과시킨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한덕수 총리의 공백 기간 동안 벌어졌던 일들도 모두 무효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서요. 아마 결론이 나올 때 헌재 재판관들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덕수 대행의 어떤 탄핵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한 부분이 다 무효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설명을 할 것 같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 변론 기일 때 한덕수 권한대행 변론 기일 때 김영두 재판관이 효력정지 가처분 관련해서 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본안 결론에서 다루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해줘야지 민주당이 끊임없이 그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시키기가 더 겁박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제동 걸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헌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월요일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도 좀 더 당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150일과 200석에 대해서 만약에 가름말 쳐서 내줘서 200석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민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흔들 수 있는 탄핵 카드는 사실상 무력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부분을 논하지 않고 넘어간다. 그럼 헌재가 헌정 질서를 유지시키는 어떤 본연의 기능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 총리에 대해서 기각이냐 각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자 각하는요 정족수 미달로 해가지고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해요. 그럼 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기각을 한다고 한다면 소추 결의는 유효합니다. 적법해요. 근데 내용에 있어서 헌법 법률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각을 하면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했던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은 뭐 헌재에서 그냥 유효하고 네. 또 법리적으로도 유효하게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각하를 해버리면 이건 소급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국회에서 소추 의결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니까 원래 권한대행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헌재에서 이제 많이 물으면 각하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한편으로 생각하면 각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연관이 돼 있어서 이 합의가 늦어지지 않느냐라는 추론도 해보는데 네. 그러면 그냥 각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전에 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의 행위에 대해서 유효하다고 가면 그걸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탄핵 반대는 취해서 수용 못하죠. 왜냐하면 전혀 재판관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둘이 대통령의 헌재 심판에 참여한 거잖아요. 그걸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내부에서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헌재에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기각이냐 각하에 따라서도 헌법재판관의 임명 여부가 이게 유효냐 네. 이게 무효냐 이게 좀 엇갈린다는 그런 해석을 좀 주셨습니다.